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을 갓 넘긴 평범한 여자입니다. 100세 인생의 절반도 살지 못했지만 제 인생은 그저 다사다난하기만 했어요. 눈을 뜨면 앞이 캄캄했고 맑은 하늘도 먹구름이 가득 껴 있는 것만 같았죠. 어린 시절에 저는 평생 행복할 수 없을 줄 알았습니다. 남들이 누리는 일상 속의 행복은 그저 제게 사치인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제게도 다시 빛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저희 할머니께서 알려주셨거든요. 저희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아마 전 여전히 불행의 굴레 속에 묶여 힘든 삶을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제가 살아온 지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해요.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 어떤 것이 가장 행복했느냐고 묻는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부모님과 함께했던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고 어려서부터 저는 식당을 제 집처럼 드나들곤 했어요. 굳이 따지자면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이 제2의 집 같은 느낌이었죠. 부모님께서 바쁘게 일을 하실 때도 저는 구석자리에 앉아 그림을 그리거나 손님들에게 웃으며 인사를 하곤 했죠.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식당은 제겐 하나의 놀이터 같은 곳이었답니다. 나이가 어렸던 저는 혼자서 집을 볼 수 없었고 저를 혼자 두거나 맡길 곳도 마땅치 않았던 부모님은 저를 데리고 가게에 나오시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식당의 귀염둥이 마스코트라 불렸죠. 원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주말이 가장 바쁜 날이라고 하잖아요. 손님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말에 바짝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손님들을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주말을 저를 위해 기꺼이 쪼개주셨어요. 아빠, 오늘은 가게 안 나가봐도 괜찮아? 아빠랑 엄마는 항상 바쁘잖아. 오늘은 주말이잖아. 평일엔 장사를 하느라고 우리 공주님이랑 제대로 시간도 못 보냈는데 주말만큼은 온전히 우리 공주님한테 쏟아부어야지. 부모님은 오직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서 놀이동산이나 동물원 같은 곳을 자주 데려가곤 하셨어요. 손을 꼭 잡고 귀여운 동물들도 보고 즐겁게 놀이기구도 타고 간식도 사 먹고. 그래서 저는 매주 주말을 손꼽아 기다리곤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월요병이니 뭐니 하면서 월요일이 다가오는 것을 싫어하는데 저는 월요일이 싫기는커녕 오히려 주말이 오면 뭐 할까 하는 설렘으로 한 주를 맞이하곤 했어요. 그때 저는 매일매일이 파티 같았어요. 가게 손님들도 절 무척이나 예뻐해 주셨거든요. 매번 가게에 오실 때마다 저 먹으라고 맛있는 걸 사다 주기도 하고 사탕에다 용돈에다 귀여움과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똘망똘망하게 생겼나 그래? 응? 가만 보니까 딸내미가 남자 사장님 얼굴을 아주 빼다 박아놨네. 멀리서 봐도 사장님인 줄 알겠어. 원래 딸은 아빠 닮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얼굴만 절 닮은 게 아니에요. 똑 부러진 것도 저를 쏙 빼닮았어요. 여보, 말은 똑바로 하자. 얼굴은 당신을 닮았지만 머리 똑똑한 건 날 닮은 거지. 아이, 그냥 공평하게 두 사람 다 닮은 거로 해. 아이, 뭘 그런 걸로 유치하게 싸우고 있어들. 손님들도 부모님도 제게 아낌없이 정을 퍼담아 주셨고 예뻐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사랑을 받을 줄 알고 줄 줄도 아는 사람으로 성장했어요. 원래 사랑만 받고 크면 삐뚤어지기 마련이라는데 모난 곳 하나 없이 둥글게 자랄 수 있었죠.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는 참 가정적인 분이셨습니다.
가게 장사를 마치고 오면 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만두나 부침개 등을 뚝딱 만들어주시곤 했어요. 아버지가 해주신 음식을 한 입 베어물고 행복해하면 그걸 세상 제일 흐뭇하게 바라보셨죠. 제가 먹고 싶다는 건 어지간하면 뭐든지 다 해주시는 편이었고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항상 엄지손가락을 치켜 올리곤 했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사랑이 넘치고 정말 다정하신 분이었어요. 제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정성을 담은 손편지와 직접 구운 쿠키, 그리고 항상 맛있는 케이크를 사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주시는 선물도 쿠키도 좋았지만 편지가 가장 좋았어요. 사랑하는 딸에게라고 적힌 편지를 보면 제가 부모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걸 다시금 느낄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은 마냥 저에게 다정하시기만 한 건 아니었어요. 제가 넘어지거나 다쳐서 울라치면 단호하게 울지 말고 일어서 보라고 손을 잡아주셨어요. 운다고 달래주거나 같이 속상해하기보단 몸을 추스르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것이었죠. 한글을 배우고 숫자를 배우는 그 순간에도 차근차근 익힐 수 있도록 저와 속도를 맞춰주셨습니다. 이처럼 저의 어린 시절은 행복한 기억들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런데 딱 하나, 저의 행복을 깨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고모네 가족들이었어요. 가게에 오기만 하면 아버지와 크게 싸웠고 어머니도 고모의 얼굴을 보고서 한숨을 푹 쉬곤 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항상 저를 보면 좋은 말보단 안 좋은 말을 하기 바빴습니다. 야, 너는 고모를 보고도 인사를 안 하니? 오빤 대체 딸내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제 고모가 왔으면 쪼르르 달려나와서 오셨어요 고모 하고 인사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애 교육을 그런 식으로 시키면 안 되지 오빠. 내 자식 교육은 내가 알아서 시켜. 신경 끄고 네 자식들이나 제대로 가르쳐. 그리고 오늘은 또 왜 온 건데? 무슨 헛소리를 하려고? 헛소리라니. 하나뿐인 여동생한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어제 내가 말한 그거 생각 좀 해봤는지 물어보려고 왔어. 승혜야, 어른들끼리 할 말 있으니까 저 방에 들어가 있어. 고모가 가게로 찾아오면 부모님은 항상 저를 가게 구석에 딸린 작은 방으로 들여보내곤 했어요. 어린 저는 어른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지만 격양된 감정만큼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귀 기울여 보면 서로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고모가 가게를 떠나면 그제서야 부모님은 방문을 열고 저를 꼭 안아주시며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곤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항상 고모와 싸우면서 가게로 찾아오는 걸 막지 않는 건가 싶었죠. 그래서 어느 날은 아버지를 붙잡고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아빠, 고모 그냥 우리 가게 오지 말라고 하면 안 돼? 나는 어려서 못 알아듣는다,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하지만 사실 다 대충은 알아. 맨날 고모만 오면 다 같이 싸우는 거. 그냥 고모 오지 말라고 해버려. 내쫓아버려, 응? 승희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물론 고모가 자주 찾아와서 엄마 아빠 속을 속상하게 하지만 그래도 고모는 아빠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야. 나중에 아빠랑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승희를 책임져 줄 사람도 고모야. 그러니까 고모 너무 미워하지 마. 맨날 싸우면서 미워하지 말라니. 고모를 감싸기만 하는 아버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뿐인 혈육이었기에 내칠 수가 없어서, 밀어낼 수가 없어서 싸움을 하더라도 모질게 대하지 못했던 것이었다는 걸 어른이 되어서야 깨달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즈음 부모님의 가게를 확장할지 말지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가게를 확장하는 걸 포기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바로 고문 때문이었죠. 가게 확장을 할 돈이 있으면 차라리 그 돈을 나한테 달라고 했다나요? 기가 막혀서 정말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왜 고모 때문에 가게 확장을 포기해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아니, 왜 고모 때문에 엄마랑 아빠가 가게 확장하는 걸 포기해야 해? 내가 정말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래. 가게 넓히는 거 엄마 아빠가 늘 바래왔던 거 아니었어? 나한테 맨날 그랬잖아. 손님들이 우리 가게 와서 즐겁고 행복하게 음식 먹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며. 그런데 그걸 고모 때문에 포기한다고? 대체 왜? 그래, 그건 너희 엄마랑 나의 오랜 꿈이었지. 그래서 지금까지 가게를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는 거였고. 그런데 꿈은 현실이랑 달랐으니야. 현실적인 부분들로 인해 꿈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는 거야.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그래도 우리 딸이 같이 속상하다고 말해주니까 괜히 기분 좋고 그러네. 참, 가만 보면 아빠도 속이 없는 사람 같아. 제게 굳이 말을 꺼내진 않으셨지만 부모님은 어지간하면 고모와 언성을 높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고모와 언쟁을 하다 보면 결국 시간 낭비를 하는 게 됐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쉽지만 저도 더 이상 말을 얹지 않았고요. 하여튼 간에 이런 문제들만 빼면 저희 가족은 다정함의 수치가 넘칠 만큼 행복하고 단란했습니다. 이런 천국 같은 분위기가 깨지는 건 고모가 들이닥칠 때뿐이었으니 머리가 크면 클수록 고모에 대한 감정도 나빠져만 갔죠. 맨날 저를 볼 때마다 인사를 안 한다. 어른을 보는 눈초리가 버르장머리가 없다. 눈을 예쁘게 안 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감정이 생길 리도 만무했지만요. 저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사랑 속에서 부족함 없이 행복하게 살았지만 불쾌한 일들도 함께 겪으면서 가족이란 것이 마냥 따뜻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걸 일찍 깨닫게 됐어요. 아무리 부모님이 잘 지내야 한다고 말을 해도 고모가 제게 다정했던 적이 없으니 잘 지내야 한다는 말도 별 의미가 없었죠. 그리고 고모뿐만 아니라 고모부도 사촌 오빠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친척들을 만나는 자리는 어지간하면 피했고 명절이 찾아왔을 때에도 어쩔 수 없이 만나면 그냥 가볍게 목례만 할 뿐 별다른 이야기를 꺼내거나 가깝게 지내진 않았어요. 이 모든 게 제 어린 시절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최대한 나쁜 기억들은 빠르게 잊고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가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어요. 행복했던 기억들은 저를 단단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줬거든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던 어느 날, 제게 뜻하지 않은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저의 온 세상이 무너진 그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날은 저의 17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몸이 좋지 못했고 으슬으슬 몸이 떨리는 통에 방에서 꼼짝없이 누워있어야만 했어요. 부모님은 저를 간호해주고 싶어 하셨지만 마침 식당에 단체 손님의 예약이 잡혀있는 바람에 가게로 나가보셔야 했습니다. 딸, 오늘 단체 손님만 받고 가시면 빨리 정리하고 집에 올게. 오늘 너 생일이니까 집에서 맛있는 고기 구워 먹고 케이크도 불자. 저기 식탁에 약이랑 물 챙겨놨으니까 꼭 챙겨 먹고. 그래, 혹시라도 안 되겠으면 아빠한테 바로 전화해. 아빠가 만사일 다 제치고 달려올 테니까. 알겠지, 딸? 알았어. 내가 뭐 어린애인가. 남들이 들으면 비웃어. 11시에 손님들 오신다고 하지 않았어?
지금 10시 반이야. 준비하려면 빠듯할 텐데 나는 걱정하지 말고 빨리 나가봐. 부모님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집을 나섰고 저는 식탁 위에 올려진 약을 먹고 깜빡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잠들었을까.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 분명히 밖이 밝았는데 어두컴컴하더라고요. 대체 시간이 몇 시가 됐나 싶어 시계를 보니 벌써 7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밖은 충분히 어둑해졌는데 이상하게도 집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밖에선 누군가가 계속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고요. 뭐지 싶은 불안한 마음으로 현관문을 열었더니 그 앞엔 옆집 할머니가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으로 서 계셨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 승희야, 큰일 났어. 너희 부모님 저 앞에 사거리에서 교통사고가 났단다. 얼른 병원으로 가봐. 사고라고요? 엄마, 아빠가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 짧은 순간에 머리가 새하얗게 변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옆집 할머니께 어떻게 된 건지 대충 상황을 전해 듣고 부모님이 이송되셨다는 병원으로 급히 달려갔는데 이미 너무 늦은 뒤였습니다. 제가 왔을 때 이미 부모님은 돌아가신 상태셨어요. 처음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단체 손님만 받고 집으로 오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악몽인지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것이었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어요. 저는 두 분의 유일한 혈육이었기에 조사 결과를 직접 전해들어야 했죠. 경찰 아저씨 말로는 교차로에서 대형 트럭이 신호를 위반한 채로 달렸고 부모님의 차를 들이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찌저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병원에 도착한 순간부터 숨이 멎었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어떻게 사고를 당해서 돌아가셨는지 듣는데 눈물도 안 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너무 놀라고 충격을 받으면 그리고 너무 슬프면 눈물도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제 머릿속엔 앞으로 부모님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제게 닥친 현실을 계속해서 부정하고 부정했지만 부모님의 활짝 웃고 있는 영정사진을 보자마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매년 돌아오는 저의 생일은 그렇게 부모님의 기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가장 기뻐야 할 날이 가장 슬픈 날이 된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정신없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영정사진 앞에 앉아 울고 멍을 때리다가 또 울고 조문을 와준 부모님의 지인들이 영정 앞에서 크게 통곡하면 그제야 저도 따라서 또 울고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동생이라는 고모와 고모부는 상복을 입고 있어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군요. 고모는 슬프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리시네요? 예, 내가 왜 안 슬프겠니? 하나뿐인 오빠를 잃어버렸는데. 그리고 난 원래 슬퍼도 눈물 잘 안 흘려. 고모의 표정은 조금도 슬퍼 보이지 않았지만 그 상황에 표정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싸움을 할 겨를도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겨우 발인을 마치고 부모님을 납골당에 모시고 내려오는 길, 고모가 제 손을 잡고서 갈 곳은 있느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냥 집에 가야죠. 아무도 없긴 하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사시던 집이니까 제가 지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어떻게 그 집에서 너 혼자 살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너 가스비 낼 돈은 있니? 수도세는? 공과금 처리하는 방법은 알아? 참 철없는 소리 한다.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
뭐 너는 딱히 내키진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오빠 혈육이니 내가 걷어 키워야 하지 않겠어? 오빠도 하늘에서 그걸 바라고 있을 거고. 저는 당장 홀로 살기엔 어려운 상황이었고 부모님이 가지고 계셨던 재산이 제 앞으로 상속된다는 것 정도는 알았지만 그걸 관리할 역량이 없었습니다. 고모 말도 틀린 건 없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누군가 옆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내키진 않았지만 고모만이 그 당시 저를 유일하게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고 짐을 싼 뒤 고모네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건 곧 지옥의 시작이었고 제가 평생 동안 후회할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모네 집에 들어가자마자 천덕꾸러기 취급을 당해야 했어요. 사촌 오빠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지도 귀도 잘 못 살게 굴었고 고모는 밥도 제때 주지 않았습니다. 하루 한 끼나 먹을까 말까 하는 수준이었고 교복도 알아서 빨라는 시기였죠. 심지어 오래된 매트리스를 깔아놓은 창고방에 절 밀어넣고 여기서 자라고 하더군요. 난방도 들어오지 않았던 방이었던지라 추워서 밤마다 오들오들 떨며 차오르는 눈물을 삼켜야 했어요. 게다가 그보다 더한 최악의 일도 찾아왔습니다. 새벽이면 문이 슬쩍 열리면서 고모부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직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쫙 돋습니다. 저는 고모부가 새벽마다 들어오는 것이 너무 싫어서 그걸 막기 위해 밤새 문고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 앞에다가 무거운 물건을 놔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했습니다. 고모부는 계속해서 문을 열려고 시도했고 끝내 문이 열리지 않으니 나중엔 포기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때의 공포감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립니다. 여기서 집을 나가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다 싶었죠. 그리고 제가 고모네 집에 들어온 지 한 달이 됐을 무렵 고모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는 너 못 키우겠다. 그래도 머리가 어느 정도 컸으니까 집안일하는 거에도 도움이 좀 될 거라 생각하고 데리고 왔는데 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 데려온 의미가 없잖아. 이럴 거면 차라리 고아원으로 가는 게 낫겠다. 너 고아원으로 들어가. 고아원으로 가라고요? 그래, 같이 살아봐야 쓸모도 없고 도움도 안 되니 차라리 고아원으로 들어가라고. 내가 좋은 곳 있나 없나 알아봐 줄 테니까. 저는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모부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으니 속으로 불만이 컸을 테고 고모 입장에선 부모님의 유산 외에는 저에 대해서 이득이 없었을 겁니다. 부모님의 유산은 제가 관리를 할 수 없다는 명목으로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돌려준다는 약속을 하고 고모가 가지고 갔거든요. 고아원으로 간다니 참 기분이 묘했지만 그래도 고모네 집에 남는 것보단 고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100배, 1000배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고모 집에서 나오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부모님 납골당을 찾아갔어요. 버스를 타고 한참을 걸어올라 도착한 부모님의 납골당에서 저는 그동안 꼭 눌러왔던 서름을 펑펑 터뜨렸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왜 나만 두고 간 거야? 왜? 내가 얼마나 외로울지 뻔히 알면서 어떻게 나만 두고 갈 수가 있어? 얘야, 왜 여기서 혼자 그렇게 울고 있니? 한참을 서럽게 울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길래 놀라서 돌아보니 화려한 옷차림과 외제차에 차키를 들고 계시는 우아한 분위기의 할머니가 절 쳐다보고 있었어요. 뭐지 싶어서 눈물을 닦고 빤히 쳐다보는데 할머니께서 부모님의 사진을 가리키시며 이분들이 저의 가족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뭐지 싶은 생각에 대답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망설이다가
맞다고 저희 부모님이라고 고개를 끄덕였더니 할머니께서 소스라치게 놀라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부모님을 아시는 건지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랬어? 부모님을 두 분 다 잃었으니 얼마나 속이 상하고 힘들고. 혹시 그러면 지금은 어디서 지내고 있니? 고아원에서 지내고 있어? 아니요. 당장 오늘까지 고모 집에서 지내다가 내일이면 고아원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고모가 저를 키워주지 않으시겠다고 고아원으로 가서 살라고 하셨거든요. 아, 저런. 그래, 아가, 너만 괜찮다면 이 할미 집으로 가서 함께 지내지 않을래?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가 어떤 분인 줄 알고 덥석 따라가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사람이 대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당황스럽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저희 부모님을 안다고 하셨어요. 단순히 안다뿐이 아니라 어머니의 왼쪽 볼과 귀에 흉터가 있다는 것, 저희 아버지의 다리가 약간 불편했다는 것, 저희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가게 이름까지 모두 다 알고 계셨죠. 어머니의 어린 시절부터 아주 잘 알고 계시던 분이셨고 가게에도 몇 번 간 적이 있으시며 저의 어린 시절도 다 알고 계시단 말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딸이면 자신의 가족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가깝게 지냈다고 하시더라고요. 고아원보단 날 따라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내가 너 하나만큼은 정말 책임지고 행복으로 키워주마. 제가 정말 할머니를 따라가도 괜찮을까요? 저는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하나 못하는 사람인데 도움이 전혀 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나는 가정부로 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가족으로 맞이할 사람을 데리고 가려는 거야. 그런 건 네가 할 필요가 없다. 넌 그저 누릴 것들 다 누리고 행복하게 지내기만 하면 돼. 솔직한 심정으론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 할머니가 정말 어떤 분인진 모르니 마냥 불안하기만 했죠. 하지만 저희 부모님에 대한 것들을 많이 알고 계셨고 이분을 따라간다면 적어도 고모네 집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지옥 같은 하루를 보내진 않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그 자리에서 할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저는 활짝 웃고 있는 부모님의 사진을 한 번 더 보며 마음속으로 제발 나를 지켜봐달라고 나의 선택에 후회가 없도록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할머니와 함께 고모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솔직히 저는 도저히 어떤 광경이 펼쳐질지 예상하지 못했어요. 고모가 헛소리를 하지 말라며 문전박대를 할지 아니면 저를 데리고 가겠다는 할머니를 환영해 줄지 도무지 갈피가 잡히지 않더라고요. 문을 열어준 고모는 낯선 할머니의 등장에 눈이 휘둥그레졌고 고모부도 무슨 일인가 싶은 표정으로 저희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이에서 태연하게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며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듣자니 이 아이 내일이면 고아원으로 간다고 하던데 고아원으로 보내지 말고 우리 집으로 보내지 그래요. 할머니 누구세요? 제 조카는 내일 고아원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려고 찾아온 거잖아요. 돈은 부르는 만큼 넉넉하게 줄 테니까 액수만 말해요. 지금 바로 통장에다가 보내줄 테니. 어머, 어머 정말요? 아, 이 할머니 말 좀 통하는 분이시네. 안 그래도 돈이 조금 필요하던 찰나였는데. 고모는 부끄럽거나 미안한 기색도 없이 필요한 금액을 거침없이 불렀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고모 계좌로 거액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온 짐들을 싹 챙긴 뒤 제 손을 잡고 그 집에서 저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고모는 뒤에서 그래도 길거리에서 빌어먹을 팔자는 아니었나 보다 라며 비아냥거렸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영영 안 볼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숨죽이고 살아야 했던 고모네 집을 벗어난다는 사실만으로 제 가슴이 뻥 뚫리고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할머니 댁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였습니다. 전원주택에다가 복도며 거실 바닥이 전부 대리석이었고 딱 봐도 비싸 보이는 고급스러운 가전제품들로 집안이 꽉 들어차 있었어요. 게다가 가정부 아주머니들도 계셨고요. 눈으로 구경만 해도 헉소리가 날 만큼 넓고 화려했죠. 저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서 있었고 할머니는 웃으며 제가 앞으로 지낼 방으로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전 마치 꿈속에 들어온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분이 부모님과 가까운 사이였을까 궁금했지만 당장은 너무 놀라고 적응을 해야 하기도 했기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중간급 규모 회사의 명예회장이자 여기저기 재단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셨어요. 저 같은 평범한 아이인 평생에 한 번 만날까 말까한 귀한 분이셨죠. 저는 할머니와 함께 생활하게 되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됐어요. 한 번도 다니지 않았던 학원을 다녔고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해외여행에도 따라가며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아무리 부모님이랑 가까웠다고 해도 따지고 보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 남에게 이렇게까지 챙겨줄 이유가 있을까 싶은 거예요. 더구나 저의 희미한 어린 시절 기억엔 이 할머니가 전혀 없었거든요. 분명 할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알고 있었다고 했는데 제 기억에는 전혀 없으니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결국 어느 날 궁금한 건 물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할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랑 어떻게 아셨던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제 기억에는 할머니가 없어서요. 궁금해요. 엄마랑 어떤 관계셨길래 저를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고 챙겨주시는 건지. 그게 궁금했구나. 그래. 너도 이제는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테고 궁금하기도 하겠지. 이제는 말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머금은 표정으로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본인이 제 어머니의 친어머니, 그러니까 저에겐 외할머니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니가 5살이 되던 무렵 외도를 저지른 외할아버지와의 불화로 인해 결국 어머니를 두고 이혼하게 됐고 그 뒤로 어머니를 쭉 그리워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당신의 딸을 잊지 못해서 한참 동안이나 주변에 맴돌았지만 비루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싫어 악착같이 일했다고 하셨어요. 남들 잠잘 때도 일을 하면서 치열하게 노력한 덕분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왜 엄마한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분명 엄마도 많이 보고 싶어 하셨을 것 같은데. 자신이 없었어. 나는 멋진 사람이 되었어도 그때 너희 엄마를 두고 내가 나가버렸기 때문에 너희 엄만 아마 내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계속 주변만 맴돌고 있었어. 언젠가는 말을 해야지 하면서. 근데 너희 엄마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 하늘은 나한테 말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게지. 그래서 장례식장까지 몰래 다녀왔었고 납골당에도 매일같이 들리고 있었단다. 그러다가 거기서 너를 보게 된 거였어. 할머니는 제가 어머니의 하나뿐인 혈육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저를 지켜주고 싶으셨다고 했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할머니의 진심도 모르고 돌아가셨다는 게 너무 속상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를 아무 말 없이 꼭 껴안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저도 마음을 열고 할머니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할머니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에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법대에 진학했고 졸업 후 로스쿨을 거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한없이 바닥을 기어다니던 제가 할머니의 도움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된 것이었죠. 할머니 덕분에 마음속 상처도 조금씩 아물었고 저의 미래를 열심히 갈고 닦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변호사로서 커리어를 쌓아가던 어느 날 길에서 누군가가 제 팔을 덥석 붙잡는 겁니다. 뭐지 싶어서 돌아봤는데 제 팔을 잡은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저 아래로 떨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고모부였습니다. 야, 너 승혜 맞지? 사람 잘못 보셨는데요. 에이, 사람 잘못 보기는 뭘 잘못 봐? 딱 봐도 얼굴에 승혜라고 써져 있구만. 야, 너 많이 예뻐졌다, 그 할머니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나 본데? 제가 17살 때 그 집을 떠난 후 단 한 번도 마주친 적이 없던 사람이라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잊고 싶었던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과거 고모네 집에서 겪었던 악몽 같던 일들과 새벽마다 찾아왔던 공포스러운 감정들이 되살아나서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제가 얼굴이 사색이 되자 고모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제 어깨를 툭 치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멀리서 어떤 사람이 고모부를 향해 주임님이라고 부르는 걸 보고서 고모부가 대학병원 원무과 주임이라는 것도 알게 됐어요. 고모부는 다음에 또 보자며 제 팔을 주물거리다가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 꾸지 않았던 악몽을 매일 꿨습니다. 밥도 못 먹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살이 점점 빠지자 할머니는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셨고 저는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울면서 지난 날들에 대해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고모네 집에서 있었던 일들과 새벽마다 문고리를 붙들고 공포에 떨어야 했던 순간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너의 가족이었다니. 내가 그날 너를 데리고 가지 않았으면 네가 거기서 어떤 취급을 받고 살았을지 안 봐도 훤하구나. 네가 아직도 그 기억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을 만큼 힘들다면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않겠니? 어떻게든 복수를 하고 싶은데 솔직히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할머니, 저 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할 수 있고 말고지. 넌 이제 어른이 되었어. 무엇 하나 두려울 것이 없는 어른. 너의 말 한마디로 그 사람들의 인생을 쥐고 흔들 수도 있어. 겁내지 말거라. 네 옆엔 내가 항상 있어줄 테니. 할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하셨고 저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지난날의 기억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닌 이제는 정면 돌파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작정하고 용기를 내어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의 인생을 위해 복수를 하기로 결심한 날, 변호사 동료들은 제 편이 되어 이것저것 뒷조사를 해줬습니다. 놀랍게도 고모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선 그곳을 목표물로 삼았습니다. 법적 조치를 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타격을 줘서 그들이 사회적으로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른 새벽 가게가 문을 열기 전 시간대를 노려 커다란 종이에 과거 그들이 내게 한 만행을 일일이 적고 인쇄해서 사람들이 보기 좋게 가게 문 앞에다가 붙여놓았습니다. 일반 풀이나 테이프로 붙이면 떼기 쉬울 테니 아예 본드로 단단히 붙어버렸죠. 떼려고 봐라 그래도 흔적이 남을 정도로 말이에요. 그리고 좀 떨어진 곳에 숨어서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점점 날이 밝아지고 장사를 준비하러 나온 사람들로 시장이 시끌벅적해질 무렵 지나가던 사람들의 시선이 반찬가게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시선을 쉽게 끌 수 있도록 빨간 글씨로 대문짝만하게 적어서 붙여놨으니 안 보고 베길 수 있겠어요? 세상에, 여기 사장이란 사람이 조카 재산을 다 빼앗고 밥도 안 줬대. 여기 적힌 것들이 뭐가 많은데? 요즘 세상에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맙소사. 그러고 보니 여기 사장, 예전부터 말이 좀 많지 않았어? 뒷말이 좀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왜? 앞집 고깃집 사장이랑도 맨날 첫날 싸우고 그랬었잖아. 그때 인성을 좀 알아봤는데 자기 조카한테까지 이렇게 행동했을 줄은 몰랐네. 처음엔 한두 사람 정도였지만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반찬가게 앞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참 수군거리던 그때 고모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가게 문을 열러 나타났어요. 가게 앞에 웬 사람들로 북적대니 무슨 일인가 싶었을 겁니다. 그러더니 문 앞에 붙어있는 종이를 보고 얼굴이 급속도로 새하얘지더라고요. 멀리서도 그 모습이 확실하게 보일 정도로 말이죠. 당황한 고모는 붙어있는 종이를 떼어내려 했지만 본드라서 전혀 뜯기지 않으니 사람들 앞에서 말을 더듬으며 급하게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우리 가게를 망하게 하려고 거짓말을 써서 여기다가 붙여놓은 것 같은데 여기 있는 사람 저 아니에요. 다들 아시잖아요. 전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인 거. 아닌 것 같은데? 모함하거나 거짓말로 사람 깎아내린다고 하기엔 정황이 너무 구체적인데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전 여기 계신 사장님의 조카입니다. 제가 이 글을 붙인 당사자예요. 여기 적혀있는 사람 저희 고모 이야기 맞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바로 저고요. 고모가 변명을 늘어놓을 걸 예상한 저는 곧바로 고모 앞에 나타났고 사람들은 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야기, 고모 집으로 가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 그리고 부모님의 유산을 고모가 관리하겠다는 목적으로 가지고 가서 다른 곳에다가 쓴 것까지 모조리 폭로했습니다. 추가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소송장을 보여주며 법적으로 돌려받을 걸 돌려받고 과거의 일들을 모두 까발릴 거라고 선언했죠. 오랫동안 참아왔지만 이제는 법의 심판을 받게 만들어버릴 거라고요. 사람들은 저마다 수군거리며 고모를 향해 따가운 눈초리를 보내고 고모는 붉어진 얼굴로 제게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너 제정신이 아니구나. 아주 미쳐도 단단히 미쳤네. 그동안 얼굴도 안 보고 연락도 안 하고 살더니 왜 이제 와서 내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 제가 고모 인생을 망치려고 든다고요? 틀렸어요. 제가 망치려 드는 게 아니라 고모가 스스로 망치려고 발악을 한 거죠. 기대하세요. 여기서 안 끝날 거니까. 고모는 아마도 정신이 아찔했을 겁니다. 이 일이 대대적으로 알려지면 시장통에서 장사를 하는 건 물 건너가는 것이었고 벌이 수단이 사라질 것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일을 벌이진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곧장 고모부가 근무를 하고 있는 대학병원으로 이동했어요. 마침 고모부는 그날 휴무라 자리에 없다고 원무과 직원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직원에게 웃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거 내일 주임님 출근하시면 주임님께 꼭 전해주세요. 꼭이요. 그리고 이 말도 전해주세요. 널이 굴려봤자 소용없을 거고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을 거라고. 그리고 주인님이 젊은 여자 직원분들한테 뭐 따로 헛짓거리 하진 않으신가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 말도 전해주세요. 젊은 여자 직원들한테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그리고 이거 궁금하시면 먼저 열어보셔도 돼요. 주인님께 전달만 제대로 부탁합니다. 사실 제가 하는 모든 건 법적 소송을 진행하기 전 워밍업을 하는 단계였어요. 저는 이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고모 상대로 걸어둔 상황이었거든요. 원래 부모님의 유산과 보험금은 온전히 혈육인 저의 몫이었는데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모가 관리를 하겠다고 가지고 간 뒤 돌려주지 않았으니 그 돈들을 다 토해내라는 소송이었죠. 그리고 당연히 그 돈을 다른 곳에다가 썼을 것도 뻔한 일이었으니 저는 당당하게 소송을 걸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재판이 진행되고 고모는 재판에서 뻔뻔한 얼굴로 자기는 그런 적이 없고 유산이랑 보험금은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모두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당시 보험금 수령인 이름이 고모였다는 기록이 드러났고 17살 때 할머니의 집으로 간 후 연락이 전무했기에 돈이 제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고모의 거짓말이 아주 손쉽게 탄로가 나버린 것이죠. 조카가 진작에 돌려달라고 말만 해줬으면 돌려줬을 텐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러니 억울해요. 솔직히 저는 어른이니까 관리만 좀 해준 거였고 거기서 조금 쓴 것뿐인데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정말? 조카의 부모님이 사고로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명백히 아래 자녀에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아닌 조카의 재산을 가져다 쓰고 돌려주지 않은 건 명백한 위법 행위예요. 재판은 고모의 잘못을 그대로 못 박아버렸습니다.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려고 했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은 것이었죠. 그리고 고모뿐 아니라 고모부에게도 소송을 걸었어요. 지난 과거 새벽마다 문이 열리지 않도록 문고리를 붙잡고 덜덜 떨어야만 했다는 진술을 법정에서 했고 고모부가 근무를 하고 있는 병원에도 폭로를 넣어둬서 고모부는 직장에서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사건이 진행되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의뢰인 전화가 아니면 모르는 번호는 어지간하면 잘 받지 않았지만 뭔가 전화를 받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놀랍게도 전화를 건 사람은 바로 고모부였습니다. 야, 승혜야, 너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냐?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너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었는데 가족끼리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할 수가 있어? 배은망덕한 짓이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이게? 진짜 사람이라면 지금 저한테 따질 게 아니라 지난 날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과?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사과? 불만이 있었다면 그때 이야기를 했어야지. 이제 와서 추잡스럽게 돈 내놔라 어쩌고 저쩌고. 나이 먹고 유치찬란하게 그러고 싶냐? 그리고 우리 병원까지 찾아와서 직원들한테 이상한 말을 하고 갔다면서. 너 이거 엮어서 가능한 건 알고 있는 거냐?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하나쯤은 콩밥 먹게 만드는 거 식은죽 먹기야. 제가 변호사인데 그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뭐 원하신다면 한번 해보세요. 명예훼손이든 뭐든 걸어보시라고요. 물론 뭐 고모부 말을 들어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마는 기대가 되네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돈이냐? 돈이라면 내가 땡볕을 내서라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크게 다치고 싶지 않으면 빨리 고소 취하하고 깔끔하게 끝내. 그러면 돈 줄 테니까. 돈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제가 원하는 건요. 고모랑 고모부가 사회에서 제대로 사람들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고모랑 고모부는 갱생이 안 되겠네요. 아직도 본인 잘못이 뭔지 깨닫지도 못하고 있으니 뭐가 달라질 수 있겠어요? 저는 돈 필요 없고요. 소송 취하도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전화 끊습니다. 저는 고모부의 말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이런 결단을 내린 이유요? 그동안 저는 너무나도 오래 참았거든요. 가족이란 이름으로 그 사람들은 저를 함부로 대했고
씻지 못할 상처를 남겼으니 이젠 제가 그들에게 빼앗긴 걸 되찾고 그들의 죗값을 치르게 만들 때가 왔다고 판단했어요. 같은 변호사 동료들도 이 사안은 워낙에 오래된 거라 형사처벌을 받게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만은 않겠지만 민사소송과 사회적으로 몰락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타격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저를 뒤에서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오직 저의 복수 하나만을 위해서 말이죠. 시간이 흘러 재판은 저에게 유리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성인이 아니었던 제가 마땅히 상속받아야 할 부모님의 유산과 보험금을 고모네 식구들이 함부로 썼고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한 푼도 돌려주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되었어요. 저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인정이 안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게 인정이 되더라고요. 판사는 고모에게 본인 가게를 처분해 상당 금액을 배상하라고 명령했고 고모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국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180시간 이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제게 상처를 입힌 대가에 대해 딱 맞는 처벌이었습니다. 고모와 고모부가 고령이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까지는 간신히 면했지만 이미 사회적 평판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으니 다시 일어서긴 힘들 것 같더라고요. 재취업을 하게 해도 당연히 힘들겠죠. 판결을 받고 느꼈습니다. 아직까지 정의는 완벽하게 살아있다고 말입니다. 그날 재판을 마무리 짓고 법정을 나오는데 고모와 고모부가 울면서 제 앞을 가로막고 무릎을 꿇더군요. 승희야, 고모가 잘못했어. 그 가게를 팔아버리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안 남어. 너희 고모부도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이제 우리 벌이도 없는데 제발 그것만은 눈 감아주면 안 되겠니? 네가 용서를 해준다고 하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 돈을 마련해 볼게. 그래, 그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너 어릴 때 잘못을 했던 것도 같다. 우리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었지만 너한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어. 진작에 반성을 했어야 하는데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 유죄라고 판결하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신다고요? 두 분 참 자존심도 없으시네요. 고모, 고모부, 너무 추해요. 어린 시절에 제가 받았을 상처 같은 건 생각도 안 해주셨잖아요. 제가 두 번 소송 걸었을 때 왜 인생을 망치려 드냐면서 소리를 빽빽 지르셨잖아요. 저는 그거 아직도 못 잊어요. 그것도 우리가 다 잘못했다. 솔직히 우리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랬어. 네가 그렇게 뜬금없이 나타나서 소송이니 뭐니 나불거릴 줄 누가 알았겠니? 당황스러우면 자기가 저질렀던 행동들을 부정해도 되는 거예요?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되려 고소니 뭐니 운운해도 되는 거냐고요. 죄송하지만 전 이제 두 번 용서해드릴 생각 없어요. 돈은 최대한 빨리 입금해주세요. 예전에 저 같았으면 미안하다고 무릎을 꿇는 걸 보고 살짝 흔들렸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제 일말의 연민도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너무나 후련했습니다. 길고 길었던 악몽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나 고모가 가게를 판 돈이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돈을 보낸 직후 고모가 제게 길다란 장문의 메시지 보냈는데 사는 것이 힘들다며 좀 도와달라는 애원의 글뿐이었습니다. 반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저 한탄뿐인 메시지였죠. 저는 더 들을 가치도 없다고 판단해 고모의 연락처를 조용히 차단했습니다. 이미 빼앗긴 걸 돌려주긴커녕 저의 고통과 외로움을 외면했던 사람들인데 더 이상 봐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저는 오랜 고통이 엉켜있던 과거에서 비로소 해방되었어요. 20살도 되기 전에 부모님을 잃고 고모네 집에서 겪었던 지옥 같은 날들을 떠올리면 아직도 마음 한구석이 욱신거리긴 하지만 이젠 이들 앞에서
더는 주눅들 필요도 없고 받아야 할 걸 온전히 돌려받았으니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론 저와 같은 상처를 안고 사는 여성들을 돕는 일에 힘을 쏟기로 다짐했어요. 제가 변호사로서 쌓은 역량, 그리고 과거 아픈 기억을 가진 제 경험이 합쳐지면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무료 법률 상담과 지원을 전문으로 하는 작은 센터를 열었어요. 집안 문제나 재산 문제, 혹은 부당한 처우 속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싶었거든요. 제게 남아있는 상흔을 그들의 희망으로 바꾸고 싶었달까요? 그렇게 개소식을 열던 날 행사 준비로 정신이 없던 와중에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면서 제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승혜야, 이제 넌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야. 네가 많은 사람들을 돕는 일을 택해줘서 이 할머니는 너무 기쁘고 행복하구나. 하늘에서 너희 엄마랑 아빠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제가 이렇게 단단하게 견뎌낼 수 있었던 건 모두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그때 저한테 손을 내밀어주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감사해요, 할머니. 정말 진심으로요. 생각해보면 고모와 고모부에게서 깊은 상처를 받고 부모님 유산까지 뺏긴 채로 제대로 된 반항도 못하던 작고 어린 소녀가 지금은 당당히 제 목소리를 내고 있으니 인생이라는 게 참 기묘하다 싶어요. 이젠 과거 상처받고 울던 저는 사라지고 복수를 끝낸 상태로 저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보려 해요. 물론 상처가 아직까지 완벽히 치유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괴물 같은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게 그저 행복할 따름입니다. 저는 지금 당당하고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힘든 기억도 그저 극복한 일로 넘길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답니다. 부모님이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신다면 아마도 저에게 잘했다고, 수고했다고 말해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이젠 다 끝났고 전 마음껏 웃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과거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아간다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더는 그들을 떠올리며 울 필요는 없어졌어요.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마음 편하게 털어놓고 또 그 힘으로 사회적 약자를 돕는 것이 제가 선택한 일이니 이제는 저를 위해 그리고 같은 상처를 위해 살아온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 살 거예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따뜻한 봄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요.